매거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2016년 2월 2일 화요일, 오늘도 제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간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설문 주제는 이제 제시하는 보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헛공약인데 이 중에서 거짓의 심각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선택된 보기부터 살펴보면 8%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공약, 22%는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 34%는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는 노동관계 공약, 그리고 다수 36%는 경제민주화로서 재벌 갑질을 견제하겠다는 공약, 이것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불발된 현실에 보다 깊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누리꾼들이었습니다. 한 분의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가능할까라는 필명을 쓰는 분인데, 모든 것은 경제민주화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 파장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반까지 1658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이번 4월 총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경제민주화를 단순한 총선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을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가지 큰 틀의 경제 방향이 제시됐지요. 우선 공정경제, 이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서 청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이익 공유제 등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도 경제가 있는데,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제협력 방안도 담겼는데요. 또 네트워크 경제 같은 경우 제2차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역 계층 간의 상생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계속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총선기획단장에 정장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총선정책공약단장으로는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진통 끝에 안철수,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김한길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에는 친박계가 밀어온 이한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자신의 입당을 불허한 데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나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면서 발끈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관련 법안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표 직후 질문을 받지도 않고 퇴장했습니다. 부처 담화문 발표에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권 시비 자체가 교육 자치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올해 1월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18.5%나 급락하며 수출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유가 급락, 중국 경기 둔화, 세계 교역 부진 등 지난해부터 수출을 끌어내린 요인이 계속 악화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는 2015년 9월 미국 공무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호화 여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석호 사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출장 그리고 업무 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스타파 기자가 방석호 사장을 찾아가서 취재했는데요. 방 사장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답할 의무가 있으시죠? 왜 있어? 왜냐하면 공기업 사장님이시니까요. 아니 그 아리랑TV가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아리랑TV 내부 문서입니다. 문서를 저한테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면담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네. 사장님. 잠깐만요. 대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네, 오늘 대단한 라디오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전격 시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달콤한 꼭 쓰고 싶은 방법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시장은 이에 맞서서 공짜 하는데 복지 확대는 헌법에 국가 의무, 국민 권리라고 돼 있다. 복지는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님. 네.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 이러셨어요. 새누리당에선. 네. 김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 에비타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예.
패런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를 쭉 펼쳤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패런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쿠데타로 쫓겨나서 망명했다가 70대 후반에 고령으로 귀국해서도 당선이 또 되고 또 패런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도 40살 이상 차이 나는 세 번째 부인도 또 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뭐 선거에서는 패런 대통령을 꺾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보다 잘 살던 세계 5대 강국에서 뭐 후진국으로 완전히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정치인에게는 포퓰리즘이 참 달콤한 꼭 쓰고 싶은 그 방법인데 뭐 대국적으로 보면 결국엔 망하는 지름길. 망하는 지름길. 지금 이재명 실장이 좀 웃으셨어요? 제가 이 참 패론 얘기해서 그런데요.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복지하면서. 제가 이제 대변인께서 사법시험 합격하신 헌법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 얘기를 하나 하면 이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는 최대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자꾸 공짜 하는데 국민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국민의 권리라는 겁니다. 마치 없는 사람 뭐 무슨 시에 베푸듯이 자꾸 공짜 시리즈 뭐 공짜 복지 하시는데 이건 국민의 권리라는 걸 좀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복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나라 망한다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유럽 다 망했어야 되거든요. 유럽은 대한민국보다도 2배 이상 국민 복지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얘기해서 그런데 국민한테 복지 확대하겠다고 마구 공약한 사람이 바로 대변인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이고 그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온갖 복지 공약 다 해가 표 싹 다 얻어놓고 당선되니까 내몰래라 그러고 싹 다 어기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저도 시장인데 국민한테 약속하고 당선이 됐으면 그 공약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약 지키는 걸 가지고 이 달콤한 독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 잘 뽑은 시민들이 달콤한 과실을 얻는 거예요. 이 속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좀 반성해야지. 시장님 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유럽은 다 망했어야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김용남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은 그런 식이라면 다 망했어야 된다. 지금 잘 살지 않느냐. 유럽이 복지 정책이 많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중남미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펼치다가 그중에 또 그리스같이 지금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뭐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조절을 한 나라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갔던 나라는 그리스의 예와 같이 지금 뭐 국가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복지 공약을 펼쳐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지금 안 지키고 있다 그러는데 당시 공약을 비교해 보면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보다 2배가 돈이 더 들어가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적 기초연금의 경우에 이제 상위 30%는 좀 차등 지급한 거로 나중에 수정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키질 못할 공약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을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이다. 이재명 시장님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지속 가능성 뭐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성남시는요. 이때까지 빚 다 갚고 수천억 갚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확대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단계로 이 복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막습니까? 이 정부가 살림을 엉터리로 해서 이랬거든요. 지속 가능하다. 정부는 보십시오. 복지 공약 다 어기고 기존의 복지도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나라 빚을 작년에 68조 원 늘려놨거든요. 자기 살림 걱정이야지 왜 남 살림 잘하는데 방해합니까? 이게 굳이 예를 들면요. 이 허랑방탕하게 집안 망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엉터리 살림하는 아버지가 분가한 아들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좀 술 먹고 좀 놀지 말이야 왜 쓸데없이 애들 챙겨주고 그러냐 이런 거 똑같아요. 이거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 청년 배당 같은 경우에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취업한 사람도 지급을 하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도 24세에게 주고 있는데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그 청년의 대상은 2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목적 달성과도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선심성으로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이 허술하기 그지없이 이렇게 시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정책, 선심성 정책이 전염성이 심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전염성?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할까봐 좀 중앙정부에선 겁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게 전염되라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전염되라고 한 겁니다. 아, 중앙정부에 전염되라고? 중앙정부가 이때까지 무슨 4대 강인이 방위비리니 무슨 자원외교에서 갖다 버린 돈이 100조가 뭐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안 쓰고요. 부자 감세한 거 안 하고 세금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줘봤자 말이죠. 전국에 24세 청년 6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냥 6,700억이면 되거든요. 그 6,700억이 없습니까? 어디 쓸데없는 거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무슨 기념사업에 1,900억씩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쓰면은 청년들한테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돈 줄 수 있어요. 오늘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MBC에서 서열 2위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최승호, 박성재 두 사람에 대한 무단 해고를 자인하는 발언,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만납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지난번에 MBC 백종문 녹취록 이게 공개된 이후에 MBC가 의원님 남양주 시청에서 인사한 것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27초 동안. 그 어떻게 지금 일단 경찰 내사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연락이 없어서요. 네. 아직 진행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백종문 녹취록과 관련해서 뭐 부당 해고인 줄 알면서도 해고를 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방통위원장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야당 쪽 김재홍 고삼석 두 위원께서 강하게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자. 네. 그래서 이걸 일단 안건으로 올리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은 방송위원회 위원장 대행도 하셨고 부위원장 하셨고 이걸 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뭐 개별 사업장의 노사문제인데 이걸 왜 굳이 여기 회의에서 다뤄야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태도가 온당한 건지. MBC 장기 파업 사태에 대해서 과거 방통위원장들도 일관되게 취했던 이게 노사 문제다 그런 것인데요. 예. 사실은 MBC가 파업을 한 이유는 공정방송 쟁취였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금 MBC가 굉장히 그 재판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재판이 되게 노조에서 제기한 재판, 사측에서 제기한 재판, 검찰이 제기한 재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되게 추세를 보면 노조에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승소하고 있고요. 예. 사측에서 제기한 거나 검찰에서 제기한 그런 것들은 패소하는 추세입니다. 예. 왜냐? 노조가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하여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법원이 이렇게 보는 마당에 그 방송 주무부처 방통위원장이 그 정도의 인식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 방송 현실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서글픈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MBC 박문진 우리 즉각 조사하자. 이 녹취록 속에 든 인물들 불러서 얘기 듣자. 진입 파악하자. 이렇게 나서는 게 정상인 것이죠. 네, 일단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여야 의원들이 이 안건을 논의하고 방통위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는 거죠. 후속 조치 어떤 그 조치가 가능할까요? 일단 당장 그 녹취록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방통위가 불러서
사실 규명을 할 수 있고요. 예,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안 나갈 것도 같은데요. 보니까 MBC 방통위가 여야 결의로 부르는데 안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방송통신위원이라면은 이 정도 징계감이다. 1심 재판에서 지고 나자 MBC가 2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변호사비는 얼마든지 들어도 내 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예. 요 부분은 변호사비가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 예, 통상의 관례로 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초과되는 비용이 들어갔는지, 예. 이런 건 다 감사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책임을 묻기 전에 사실은 백종문 본부장은 사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안광한 사장은 노조원들을 해고시키는 때 그분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예. 그러니까 그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지고 스스로 사장할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죠. 예. 지금 MBC의 대응을 보면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이거 선거 때만 되면 MBC 흔들기에 나서는 세력이 있다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사적인 자리다 있었고요. 예. 선거 때 기획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소송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적인 자리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예. 왜냐하면 MBC 지금 2인자라고 하는 미래전략본부장과 MBC 측에서 한 서너 명, 그다음에 그 보수 우익 인터넷 매체에서 또 몇 명 이렇게 만나서 전반적인 전략 논의를 한 자리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사적인 자리인가요? 그냥 한두 명이 만났다면 모를까? 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획된 거다? 녹취록을 제가 조작했습니까? 어떻게 기획했다고 말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말에 녹취록을 제보 받았고요. 그 녹취록을 푸는데 꼼꼼하게 풀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녹취록이 다 정리되는 대로 공개한 겁니다. 이걸 무슨 총선을 앞둔 기획 폭로라고 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요. 저는. MBC가 이렇게 이 정치권과 또 시민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거 MBC가 상당히 병들었고 또 MBC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 감시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MBC가요, 껄핏하면 무슨 불리한 보도를 하면 소송을 남발해서 사실은 저희가 당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녹취록을 정말 꼼꼼하게 풀어서 편집했다고 MBC가 얘기했지만 편집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MBC가 예를 들면 공영방송을 운영함에 있어 MBC 상층 간부 몇 명에 의해서 이 회사가 사유와 비슷하게 되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근거 중에 하나가 소송 남발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MBC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 그건 맞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해고 무효 소송 1심, 2심에서 이제 해고자들에게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그래서 복직을 한 이상호 기자 역시 자기들이 해고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갖고 또 그 징계를 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서불위의 존재예요. MBC 상층부가. 국회의 어떤 감시, 통제 이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아요. 자료 제출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 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올가매요. 그러니까 이런 무소불위의 MBC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뭘 믿고 저러나.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 MBC의 망가진 것을 활용해서 정파적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당이 미방위를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해도 미방위가 열리지 않아요. 정말 통탄할 만한 형식입니다. 이게 정말 MBC가 하나의 괴물이 돼버렸다라는
판단을 하더라도 이걸 말하면 또 고소할까봐 몸을 사리게 되는. 뭐요? 예. 오늘 제가 또 아리랑 TV 건. 예, 글쎄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방석호 사장 그 해외 출장권. 근데 그분은 좀 더 직접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네. 보수 쪽의 농객으로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예. 공개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그분을 진박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아, 진박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떼신 거죠. 정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보고요. 예. 제가 또 깜짝 놀란 거는 왜 국회의원들이 비즈니스석 탄다고 막 굉장히 비난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방 사장은 2015년 9월 말 박근혜 대통령 위엔총회 참석할 때 출장 갈 때 항공편 1등석 이용했더라고요. 아, 750만 원 주고.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그보다 등급이 네, 더 높은. 1등석. 네. 그래서 1등석 타고 이런 건 사실은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정부 부처 장관들이. 네. 대개 이제 일로 갈 때, 타면 비즈니스석 타지 1등석 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 1등석 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 진박이 갖는 위상이 얼마나 지엄한지, 동시에 그분들이 그 지엄한 위상으로 네.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지 예.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 이 방석호 사장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분이 사실은 아리랑 TV에 올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당시 노조가 반대했었죠. 예. 네, 노조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예. 여당 내부에서도 이 사람이 왜 방송으로 가냐. 예. 왜냐하면 방송사 사장이 될 만한 경력이 뭐 안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진박 예. 뭐 이라는 이유로 방송사 사장으로 가시다 보니 예. 아리랑 TV라고 하더라도 예. 방송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마치 그냥 사기업 운영하면 사기업 오너는 사실은 뭐 근데 사기업 오너도 이렇게 하나요? 큰일 나죠. 이거 뭐 배임으로 걸기 딱 좋은 내용들이고 그리고 아리랑 TV가 기본적으로 또 뉴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채널 아닙니까? 영어로 나가는 방송이지만 예, 영어로 나가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매체의 또 위중함, 세계에 비추는 한국의 창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매체인데 이런 매체의 사장이 이게 거짓말하고 공금을 이렇게 멋대로 흘리고 참 나라 망신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돈을 함부로 썼다, 혈세를 낭비했다. 네. 뭐 요거까지도 큰일인데. 네. 거짓 증빙 자료를 냈다면, 예. 그리고 거짓 해명까지 하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네. 저는 이 공직자나 이런 어떤 방송사나 공기업 그 간부들의 거짓말은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거야말로 MBC가 보도를 해야 할 텐데 이런 보도는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 남양주시청에서 인사를 하셨는데 말이죠. 네. 근데 통상 그렇게 시청 가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다 인사하지 않나요? 저도 그게 관례고 인사 안 하고 가면 공무원들이 불쾌하신다. 공직자들이. 그래서 인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경찰이 내사한다고 지역신문에서 단신으로 쓰니까 MBC가 이제 그 5일 후에 녹취록에 대한 보복 보도를 하면서 이게 불거졌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은평구에도 있었다. 어디에도 있었다.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서도 있었다. 어디서도 있었다. 네. 어쨌든 제가 방문했을 때 한 국이 작은 곳은 30명. 큰 곳은 뭐 더 많았어요. 인원이 한 뭐 7, 80명까지. 그리고 다 제가 갔을 때 민원인들이 앉아서 상담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핵심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하여간 이거 갖고 시비를 건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정치 탄압이죠. 최민희 의원 어떻게든 한번 어떻게든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 애를 쓰는 거다. 정권적 차원의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MBC적 차원의 기획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도 보이고요. 여간 참 MBC 이렇게 망가졌는데 20대 국회에서
이런 망가진 공영방송의 기틀을 회복시키는 일 누구든 해야 할 텐데 참 답답해 보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안녕하십니까. 피박 퀴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피박 퀴즈의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시범적으로 이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반응 좋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문제를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각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빚이 없는, 부채가 없는, 없을 무자 쓰는 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병이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병이 없는 병 환자 쓰는 환 인사드립니다. 아니, 부채가 없다니, 또 병이 없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저는 죽어도 가계부채 1200조를 돌파시키고 연간 부채 증가액 100조 시대를 처음 여는
막 그런 쓰레기 같은 경제부총리가 될 바에는 영도다리에서 확 뛰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환님은 대통령병이 없다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 말 그대로 대통령병이지요. 이 대통령이 계시고 따라서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면한 경제 위기, 노동개혁 문제, 국가안보 문제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자기 정치만 하면서 모든 시계가 모든 관심이 2017년 12월에 가 있는 뭐 이런 대통령병 걸린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화나? 네, 무님 왜 부르셨습니까? 너 씨발 나한테 뭐 대통령병 걸렸다 이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은 아까 가계부채, 연간 부채 이야기는 저보고 하신 겁니까? 아이고 이제 두 분 자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퀴즈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결전이 시작됐습니다. 인구 310만 명에 불과한 미국 중서부의 작은 주에 불과한 아이오와지만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은 정치권 전체가 바로 이 아이오와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초반 기선잡기란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1996년부터 5번의 미국 대선을 보면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민주당 후보는 하나같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공화당 역시 아이오와의 승자가 대통령 후보 자리를 꿰찬 사례가 5번 중에 3번에 달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996년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면은 빌 클린턴이 있고요. 엘 고어가 있고요. 버락 오바마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환이 맞추겠습니다. 네, 환.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문제를 듣다 보니까 너무 쉬워서 저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런 질문은 무한테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설이 기시네요. 정답 말씀하시죠. 예, 정답은 2004년 대선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 다 나왔네요. 자, 정답. 예, 이인재. 틀렸습니다. 그때 이인재가 다른 당에 있었나? 하도 이 당 저 당 옮겨 다녀서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뭐 저렇게 무식하니까 빚도 막 갖다 쓰라고 했겠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무식한 건 당신이지요. 야, 씨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야, 내가 니처럼 청년들에게까지 빚내서 집 사라. 뭐 그렇게 말했냐 이 새끼야. 여력이 있을 때 빚을 내게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걸 전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경제를 모르고서 떠드는 겁니다. 그나저나 무님은 2004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지 이 새끼야. 뭐 정답 바로 가야 되겠네. 자, 네, 무님. 자, 정답 말씀하시죠. 정답은요? 뭐 버니 샌드위치. 버니 샌드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럼 뭐였나? 버니 햄버거인가? 예, 저렇게 처먹는 것만 신경을 쓰니까 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식하다 할 때 없을 무 말고 뱃살이 없어서 없을 무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뱃살 좀 빼세요. 그 나이에 그렇게 살이 찌면 당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야, 환. 건강 걱정하지 마, 이 새끼야. 내 오줌엔 당분이 없어, 이 새끼야. 무가당 오줌이야, 이 새끼야. 없을 무자, 무가당. 알아, 이 새끼야? 네, 여러분 정답 아십니까? 이 사람, 오늘 정답인 이 사람은 얼마 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함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현직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정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께 다음 시간에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의원의 최측근으로 그동안 분류되어 왔던 인물인데 불출마를 끝내 선언했군요. 네, 끝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노영민 의원이 1일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었죠. 예.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정말 최측근인데요. 이분이 그 지난해 10월에 뉴스타파에 보도가 됐었죠. 국회의원회관 본인 사무실에 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그 자신이 그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 자기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 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돼서 논란을 일으켰고 당 윤리심판원에서 네.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죠. 지난달 25일에. 예. 그러니까 뭐 도리가 없죠. 예. 그동안은 뭐 구명 활동도 했었고 또 여러 뜻 있는 의원들, 특히 노영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뭐 구제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단호하게 뭐 끊어버렸죠, 그거를.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정치인이 저런 행위를 되느냐,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라 이러면서 구명운동 자체를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예. 당시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노영민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계속 본인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예.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결국 버티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나오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이런 결정 저간에는 문재인 의원의 설득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면은 사실상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결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버텨봐야 오히려 오명만 더 쓰게 되고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놓은 그 입장을 보면 뭐 굉장히 이번 표현은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당의 높은 도덕성과 칼날 같은 윤리 기준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다면 나는 미련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행간을 보면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굉장히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내가 희생양이 됐다. 굉장히 높은 도덕성의 기준에서 높은 도덕성.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신기남 의원은 어떻습니까? 신기남 의원은 아직까지 거취 표명은 안 했는데 신기남 의원도 뭐 3개월 처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신기남 의원도 뭐 별 도리가 없는 것으로 당 안팎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금태섭 변호사가 거기 출마 선언을 했죠. 서울 강서갑에.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뭐 빠져나올 길이 없네요 보니까. 자, 다음 새누리당 상황 한번 살펴보지요. 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제 의원 신분으로 또 친박계 좌장의 역할로 어제 대구에 가서 지금까지 대구 경북 의원들 그러니까 다수가 비박계인데 이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냐 이러면서 질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또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를 뺀 나머지 의원들 불러다 놓고 살아 돌아오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요. 이게 진짜 이제 비박 친박 사이에 갈등 구도가 표면화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점점 본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죠. 본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제 이제 드러난 장면을 보면 최경원 의원이 그 진박 후보, 진박 아시죠? 진실한 친박, 진박 후보라는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하고요.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 장관, 그리고 추경호 그 전 국무조정실장, 이분들 개소식을 돌면서 이제
지지 발언을 했어요. 예. 일종의 이제 개소식 정치죠. 예. 개소식 정치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최경원 의원이 참 의원입니다. 무슨 네. 당직을 맡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뭐 그분이 어떤 사실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야 뭐 당 앞에서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당 내에서도 예.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 어제 이제 박민식 의원이 예.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부산시당위원장이거든요. 예예. 저는 미관 말직을 맡으면서도 예. 경선의 공정성에 훼손을 줄 만한 행동은 최대한 자제한다. 근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 예. 대구에 대구에 가서 어느 한쪽의 편에 손을 들어주면 이게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되겠느냐. 아하. 너무 심하다. 근데 사실 지금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예. 후보가 확정돼서 새누리당 후보를 새누리당 의원이 지지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아직 경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 어느 한쪽 후보의 개소식을 돌면서 예.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특히 그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은 서울 의원이죠. 예. 이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지역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네. 말을 좀 정확한 워딩은 말씀을 걸러서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방 마케팅이 대구에서도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구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좀 안이 꺾고 꼴불견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뭐 본인이 당직을 맡진 않지만 당직 그 이상의 대통령의 신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신 언행 신중해야 할 텐데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다들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어른이 울 것 같다. 예. 무슨 일인지 이해하셨어요? 야,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서 예. 울 것 같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예. 노동당 플래카드가 생각나네요. 박근혜 대통령 제발 일 좀 하지 말라고 사고 치니까. 예.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구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뭐 그 경제 이슈를 놓고 양측이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죠? 뭐 대립각이라고 하긴 또 애매하고요. 예. 비슷합니다. 톤은 지금 야권에서 성장 담론 경쟁이 벌어진 셈이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젠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성장과 관련한 더불어 성장 전략을 발표했죠. 그렇죠. 예. 거기 내용이 뭐 이때까지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했던 소득주도 성장론, 예. 그 정세균 의원이 얘기했던 군수경제론,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얘기예요. 요즘은 예. 이제 내수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자.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라 예. 내수를 살리는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서 내수를 창출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경제 성장 담론을 한번 구축해보자 이런 요지거든요. 예예. 근데 뭐 국민의당 그 안철수 의원하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경제 토크란 걸 열었어요. 예. 그걸 열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오래된 트레이드마크가 공정 성장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는데 뭐 서로 내용은 크게 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다르겠지만 예. 큰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쨌든 야권이 이런 그 성장 담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 뭐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예, 그걸로 지금 한껏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무슨 자리 했냐 이런 것 가지고 대립각 세우는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여간 참 보도를 안 해주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양식 있는 언론들 외에는 보도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네요 보니까. 장하성 교수가 예. 그 어제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은 자리에 대한 제안을 내가 문재인 대표로부터 받았다. 근데 나는 거절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탄생에 큰 공을 세운 분까지 영입할
결국에는 영입을 할 거였으면 그런 걸 좀 더 짐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교묘하게 디스했다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런 발언을 해서 또 관심을 끌기도 했죠. 예. 아니 근데 그 장하성 교수는 국민의당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 지난 대선 때 정책 쪽에 책임을 맡으셨죠. 진심 캠프에서.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본인은 정치하지 않는다는 이제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아마 외곽에서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당적은 없더라도 안철수 편이다. 안철수 의원 쪽이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계신 민중의 소리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안국동에 있습니다. 종로구. 아, 종로구? 안국동. 안국동. 예. 예, 안국역 근처에 있습니다. 예. 안국동의 현인 이완배 기자. 제가 이 과장을 좀 잘하긴 합니다만은 네. 과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런 경제부처 장차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담화를 발표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왜 이 국면에서 또 담화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생겼는데요. 예. 담화의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뭐 대통령이 지난 수석비서관 회의 때 얘기를 했었던 걸 또 한 번 반복을 한 건데,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여활력제고특별법, 전자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양대지층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을
한시바삐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첫째로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하나. 둘째로 왜 이것을 국회라는 엄연한 입법 기관을 제쳐두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나. 이런 것들이 참 여러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다 좀 공감을 해보고 싶은 주제들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혹시 뭐 많이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 뉴스가 딱딱 2개씩 떨어지지 않을 때는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이랑 노역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뭐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나씩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 법들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좀 공감을 얻고자 하는데요. 예. 이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 예. 우리나라 경제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들의 그 멍멍이 소리는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멍멍이 소리요. 예.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법안, 혹시 경제, 산업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굉장히 많은 증권계에 있는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영어로 하면 톱 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쭉 그런 수치를 믿었고 그런 수치를 가지고 기사를 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최근 1, 2년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반대로 거꾸로 이 현장에서부터 그 기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부터 산업을 분석하면 예. 저 위에서 하는 말들이 조금 허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부터 경제를 봤을 때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 얼마나 좀 허황되고 우리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지 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에서 유일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우리 조선업계가 얼마나 힘드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계에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는 이 법들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힘들죠. 우리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우리 조선업계가 굉장히 지금 실제로 힘들죠. 그걸 그러면 기업의 적자가 얼마가 났다. 또 뭐 지금 부진한 여러 가지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근로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선업이라는 게 큰 배를 만드는 업종인데요. 예. 배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이 뭐냐면 이게 뭐 흔히들 생각을 하듯이 엔진, 첨단 기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자동차를 만들 때는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 얼마나 뛰어난 엔진을 넣어서 자동차 성능을 높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예. 그런데 배는 이 수십만 톤급 배들을 보면 워낙 공간이 커서 이 큰 공간에 엔진을 넣기 때문에 엔진을 막 특별히 작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해서 엔진은 대충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엔진의 성능을 가지고 저 배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배를 만들 때 이 배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의 조선업체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이게 배라는 게 진짜 크거든요. 예. 단척을 만들 때요. 그런데 이 배를 한꺼번에 주르륵 만드는 게 아니고 배의 앞머리, 뒷머리, 배 위쪽, 상판, 가판, 배 본체 이런 걸 다 따로 만듭니다. 엔진룸 이런 걸 다 따로 만들어서 그걸 주르륵 붙이는 겁니다. 배를 만들 때는요. 그런데 이게 이 주르륵 붙일 때 이걸 용접이라고 하죠. 용접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엔 공장을 가보면 이 용접 기술이 사실상 상당히 기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기계가 용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배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자동차는 어떤 차종을 한 대 결정을 하면 이게 뭐 3만 대, 4만 대를 만드는 거니까 표준화된 기계로 용접을 쭉 하면 되는데 예. 배라는 건 발주처가 한 곳이 있고 그 한 척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30만 톤급 유조선을 한 척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30만 톤급 유조선은 오로지 그 발주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배를 여러 척을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계화시켜서 용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그 배 한 척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플러스 한 척의 배 앞머리, 뒷머리, 엔진룸, 상판, 갑판 다 따로 만들어서 일일이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배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은 결국은 뭐냐면 용접인데 이 용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용접을 쭉 하는데 이쪽 거 만들어 오고 저쪽 거 만들어 와서 이렇게 쭉 붙이는데 용접을 쭉 하고 나면 하자마자 엑스레이를 딱 갖다 댑니다. 용접이 잘 됐는지를 보는 거죠. 딱 갖다 대면 용접 사이에 기포가 나오는 공기 포자, 기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엑스레이에서 딱 기포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용접했던 걸 다시 뜯어냅니다. 물량이라는 거죠.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접을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포 생기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실제로 배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용접이 잘못돼서 이 공사 기일이 더 늦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요. 근로자 수 2만 명 이상 대기업 13곳이 있는데 간접 고용,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예.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62.4%입니다. 2위인 KT 43%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예. 3위부터는 쭉 20%대고요.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노동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용접인데 용접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뛰어난 용접 기술을 발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픈 비정규직이 와서 그거 붙이면 엑스레이 들이대면 바로 기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하는 저는 이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동악법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원시화법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쓰는 걸 훨씬 더 쉽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 게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계속 뻗드는데요. 실제로 조선업 배 만드는 현장에 가보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비정규직 비중 이렇게 높여놓으면 용접하는데 계속 기승하고 계속 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2년 있었던 사람이 정규직이 되지 않을 바에는 거기서 용접 기술 다 익혀서 현대중공업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죠. 우리는 그렇죠. 스스로 노동자들을 마구 해고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경쟁력 하나를 잃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노동학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정말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의 노동자들을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을 이 노동자들에게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사람, 노동자에게 과연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정부들이 하는 그 노동 정책들을 보면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부속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체가 가능한 부속품?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잘라. 다른 사람 불러. 그래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사람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고를 쉽게 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멤버들이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산업 현장에 가보면 기업들이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아래쪽 노동자들에게 전수가 되고 이래야만이 일이 잘 돌아가는 산업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과 한국의 정부는 노동자들을 도구로만 보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제대로 계승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기업 경영에도 저는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계나 정부가 노동자를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키워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될 때가 저는 절실히 지금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앞으로 우리 여러 산업계에서 사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점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로봇을 산업 현장에 들이려는
그런 재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줄이고 뭐 노조를 만들 리 없는 로봇을 그렇죠. 이렇게 예. 산업 현장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네. 약간 사람에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네. 기업 오래 가는지 한번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롯데그룹 총수일가 지분율이 2.4%에 불과했는데 네. 2.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24개에 이르는 다단계 출자를 통해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를 콕 집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 롯데를 콕 집어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배경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롯데가 MB 정부의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그 제2롯데월드 허가도 그렇죠. 받고요. 그렇죠. 그래서 MB의 재벌, MB랑 가장 유착이 되어 있는 재벌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무난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롯데한테 좀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닌 한 우리가 이제 경제 쪽에서 볼 때는 뭐 롯데가 MB의 기업이었건 박근혜한테 믿고인 기업이었건 상관이 없이 롯데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좀 차갑게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한 이 발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롯데의 계열사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지배구조도라고 해서요. 네. 어떤 한 재벌의 지배구조가 각 계열사들이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림으로 그린 걸 지배구조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롯데의 지배구조도는 그리기가 불가능한 지배구조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배구조도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 예. 롯데의 지배구조도 이렇게 해서 한번 쳐서 그게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예. 어이구야 하는 소리가 나오실 겁니다. 예.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반도체 회로보다 복잡하다, 지금 이 회로가. 근데 이 롯데의 80개 계열사들을 쭉 적어놓고 누가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고 선을 이렇게 하나씩 그으면 얘는 얘 지분 몇 % 갖고 있고 해서 선을 그으면 선이 전부 몇 개가 나오냐면 416개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하죠. 예. 근데 이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다단계 출자를 통해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다단계가 최대 24단계까지 넘어간다. 그러니까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D를 지배를 하고 해서 쭉쭉 나가니까 A부터 맨 끝까지 이어보면 이게 24단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보통은 한 3, 4단계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네.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D를 지배하는 것에서 끝내야 되는데 롯데는 이걸 연결을 하다 보니까 최대 A, B, C, D, E, F, G, H, I, J, K 해서 Z까지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배구조가 정말 개판이라는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작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롯데가 장남,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배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차남 신동빈, 이 두 형제가 피튀기의 싸움을 시작해서 아버지가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아버지가 근무하는 층을 내가 관리하니 네가 관리하니, 이게 온갖 추태를 다 보이면서 지금까지도 그 싸움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 두 형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예. 예를 들면 삼성은 일남 이녀가 남아있는데 대충 쪼개기로 한 거죠. 예. 이재용은 어디를 맡고 이부진은 뭘 맡고 이서연은 뭘 맡고 이게 지금 대충 합의가 된 겁니다. 예. 형제 자매 간에 쪼개지는 게 일단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롯데도 장남은 뭘 맡고 차남도 뭘 맡고 이렇게 해서 잘 쪼갤 수만 있으면은 별 문제가 사실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쪼개기로 했냐면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 롯데는 신동주가 맡고 장남이죠. 한국 롯데는 차남 신동빈이 맡고 이게 경제계에서는 상식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매출 비중으로 따져보면 한국 롯데가 9, 일본 롯데가 1, 9대 1 정도 되거든요. 9대 1? 예, 그러니까 차남이 9를 먹고 장남이 1을 먹고 이렇게 구분되는 게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장남이 좀 억울하죠.
예. 내가 장남인데 이게 내가 1밖에 안 되는 일본을 가지고 차남인 동생이 왜 군화되는 한국을 갔느냐 이렇게 억울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일으킨 게 장남이 아니고 차남입니다. 예. 신동빈 차남이 형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9대1에서 9를 갖고 있는 차남이 예. 1을 가지고 있는 장남을 쳐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희한하게도 이 기업의 덩치만 보면 예. 한국이 9여서 차남이 9를 가진 것 같지만 한국에 있는 롯데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기로는 9대1로 쪼갰는데 예. 9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9의 주인이 일본이므로 저쪽 1을 가지고 있는 장남이 너 나가 이러면 차남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차남이 보기에는 내가 한국 롯데를 가졌어도 한국 롯데의 주인이 일본 롯데이므로 예. 저걸 가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가 그룹을 한국 롯데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예. 형을 쳐낸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쪼개보자. 일본 롯데로 쪼개면 이렇게 불안하니까 예. 9대1로 쪼개도 잘 안 쪼개지니 예. 뭐 제가와 그다음에 뭐 유통하고 호텔하고 화학하고 이렇게 나눠서 형은 뭐 제가와 유통을 가지고 뭐 동생은 화학하고 호텔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발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근데 안 쪼개지는 겁니다. 무려 선을 그으면 416개의 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서 이걸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쪼개도 일본하고 한국으로 쪼개도 안 되고 제가와 유통을 가지고 화학하고 호텔을 가지고 업종 쪽으로 쪼개도 쪼개지지가 않고 이러니까 이 두 형제는 다 먹느냐 다 잃느냐.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이렇게 피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롯데 지배구조를 보면 진짜 참 그 작년에 롯데 지배구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기자로서 저도 참 창피한 일이었습니다만 예. 가장 정점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예. 한국에서는 한국 롯데를 지배를 하려면 그 제일 위에 있는 호텔 롯데라는 회사를 가져야 됩니다. 예. 호텔 롯데라는 회사를 가지면 얼추 한국 롯데는 이제 자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호텔 롯데의 주인이 누구냐겠죠? 예. 호텔 롯데의 주인은 일본 롯데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의 주인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돼 있는 거죠. 일본 롯데홀딩스. 예. 자, 그러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 여기서부터가 좀 황당해집니다. 예. 이름도 참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광윤사라는 회사입니다. 광윤사. 아.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광윤사라는 회사가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야? 광윤사가 뭐야? 예. 하고 검색을 해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하. 일본 증시에 공시가 된 자료를 살펴봐도 광윤사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건 분명한데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광윤사에 확인이 된 건 도쿄 어느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골판지 만드는 회사더라. 어디에 있는 회사요? 일본 도쿄의 어느 작은 골목에 있는 골판지를 만드는 제지 회사더라. 예. 종업원은 3명이더라. 오. 주인은 신씨 일가더라. 신격구 회장과 신동주, 신동빈 이 일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 5위 재벌의 주인은 예. 일본에서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고 종업원은 3명인 그 회사인 겁니다. 황당한 거죠. 이야, 정말 황당한 겁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광윤사라는 회사인데요. 예. 광윤사라는 회사 말고도 2대 주주, 3대 주주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예. L1, 네. L2, 예. L3, L4 이런 예. 이름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들입니다. L이면 롯데 L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예. 짐작이 되죠. 그런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찾아보고 막 뒤져보니 예. L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롯데가 만든 회사인 것까지는 알아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사는 누구 거냐?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뭘 했느냐? 예. 이 L1, L2, L3 회사의 일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L1이라는 회사의 주소를 찾아가 본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 가봤더니 신격구 회장의 일본 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롯데 지배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롯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요, 이 난리가 났을 때, 그 롯데가 이렇게 얼추고 설켰기 때문에 2.4%의 지분을 가지고 황제 경영과 막장 드라마를 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한번 적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장하성 교수가 재작년에 내신 책이죠. 그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이 롯데 그 416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 반도체 회로보다도 복잡한 그 지배 구조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책에 뭐라고 쓰시냐면, 도대체 이 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7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74차 방정식. 네. 이게 작년 9월 17일에 그 국회 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 신동빈 회장이 그 나오거든요, 증인으로. 그랬죠. 그 뭐 국회의원들 쩔쩔맸잖아요, 그때. 쩔쩔맸죠.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동빈 회장이 말을 잘했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대화를 나눈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보도화가 거의 안 됐는데요. 박병석 의원이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서 일본 롯데 그린 서비스, 패밀리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는 회사였거든요. 일본에 이런 계열사가 있다는 게. 박병석 의원이 일본 롯데 그린 서비스, 패밀리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대부분의 주식을 신동빈 증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동빈 회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그린 서비스 이쪽을 내가 찾아보니까 신동빈 회장이 9.3% 갖고 있으시던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신동빈이 예,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패밀리는 신증인이 5.6% 갖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가 자기 회사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몇 % 지분을 갖고 있는지, 대충 롯데 이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회사 몇 %를 갖고 있고, 내 계열사들이 몇 % 갖고 있고, 이걸 자기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롯데의 계열사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원샷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재벌의 이 지배 구조를 용인을 해줘야 될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저는 정부하고 재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희들의 이 복잡한 지배 구조를, 이 말도 안 되는 지배 구조를 단 2.4%의 지분만 가지고도 그 많은 80개의 계열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용인을 해줘야 될 이유 딱 하나만 대봐, 진짜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금산 분리에 관해서도 지금 삼성이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간금융 정부 이재용을 봐주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용을 봐줘야 될 이유를 진짜 딱 하나만 대보라는 게 제가 삼성이나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그 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고, 기업의 이익이 국가 경제의 이익이고, 국가 경제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다, 이렇게 그릇된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놨고, 그게 또 세뇌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프레임은 재벌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고에서 이미 끊어지는 거거든요. 재벌의 이익은 오너 일가의 이익인 겁니다. 그건 기업의 이익조차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다, 이건 뭐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프레임이 다 끊어지는 거지만 1번 프레임부터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쭉 이어놓고, 그래서 재벌이 이익을 얻으면 국민도 행복해, 이 결론을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유착은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유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조금 더 한국의 재벌 문제는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이나 제도의 문제는 정치 권력이 바뀌면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라도 남아있지만, 재벌의 지배 구조는 놔두면 놔둘수록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골든타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래도 뒤로 가면 갈수록 재벌의 지배 구조는 손을 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재벌가 박근혜 정부의 유착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히 우려되는데 예. 이 유착 속에서 재벌의 지배구조가 강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말도 안 되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이젠 비박이 아니라 비풍초똥83이라고 부르고 싶은 인간 쓰레기들을 격렬히 맞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지난 일요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 돌아오자 승리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외치며 진실한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운 김무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 좌장 최경환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당대표라고 하는 김무성이 결국 그 자신도 경선 후보가 될 국회의원을 데리고 승리를 기원한 것은 결국 친박, 아니 진실한 사람들과 한판 붙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서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강력한 응징만이 기다릴 뿐이다. 김무성은 그날 윤상현, 김태흠 등 핵심 친박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저들끼리 지역구를 호명하면서 승리를 기원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날 그 자리에서 김무성과 모여서 지랄 발광한 놈들의 명분은 곧 공천살생부가 될 것이다. 당 안팎에서 권력자로 평가받는 놈이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한 개입이 될 수 있는 망동을 벌이는 것은 당내 경선 분위기를 흐리고 나아가 당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추악한 승냥이 짓으로서 이자들이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천장은 찢어버리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야 할 것이다. 여보세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시라고요? 아니 저한테 왜? 네? 왜 내 욕하냐고요? 아니 그 지금 한 말은 최경환 부총리께 한 말이 아닌데. 아, 네? 제 지역구에 표적 공천하겠다고요? 아니 누구로? 네? 강용석을 심겠다고요? 만약 제가 강용석을 이겨도 좋아하지 말라고요? 네? 설령 제가 이겨도 강용석이 저를 고소할 거라고요? 아니 저보고 지금 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뭐 여보세요? 김무성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며 개입하거나 안 하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곱게 죽고 싶다면 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한 번 찍힌 놈은 뭘 해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드는가를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도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철원 영하 15도, 전주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춘절기가 있는 이번 주에는 눈,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박 패권주의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해 보이지만 언론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박 패권주의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박 패권주의가 무섭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패권주의가 있다면 그 패권주의를 상대로 패권주의라는 말을 안 쓰게 되지요. 패권주의가 없는, 즉 가짜 패권주의일 때면 패권주의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친노 패권주의가 과연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 중에 그 실체를 찾았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친박 패권주의보다 형편없이 초라할 것입니다. 진짜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라고 말 못하면서 안 보이는 작은 실체가 불분명한 패권주의에는 연연하는 우리 언론들. 네, 언어 유희를 일삼기엔 이 세상은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주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